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네, 좋습니다. 11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그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해서요. 추가로 대법관급 소환 일정이 잡혔네요. 네, 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었죠. 후임 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어떻게 어제에 됐어요? 이어서 오늘 또 검찰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신 반장, 네. 그 이번 달인가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이번 달 2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내 김정은 위원장 답방 글쎄요. 추진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은 내년 초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후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열릴 수 있겠네요. 네.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네요. 볼까요? 네, 미리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맞죠. 멈춰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이고요. 각종 민생 법안 심사가 올스톱됐죠. 예를 들어서 행안위가 오늘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은 심사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양상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만약에 이제 그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관련한 국정조사만 받으면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은 기대는 컸는데 역시나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회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또 있다면서요, 그죠? 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다뤘던 사안이죠. 증선이가 이제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픽스 관련해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 사안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문제까지 불똥이 튈 것인가, 아무래도 그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삼성바이오 측은 전에 밝힌 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에 저희가 앞으로 뭐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 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일종의 불황아 수용시설이죠. 감금, 폭행, 성폭행 등의 범죄 및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최소 정말 얘기하기도 참 끔찍합니다.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최소치예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고요. 비상상고는 이제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총장이 직접 요구를 해서 대법원이 다시 심리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비상구제 절차긴 하지만은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일종의 진실 규명 차원이죠.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판사 탄핵 소추 추진 관련한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이슈와 반부채 정책 협의회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현실 정치 재개를 선언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소식, 또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로 넘어온 셈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탄핵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는 국회 상황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관 탄핵 논의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또 의견서를 자문해준 행위, 그리고 또 일선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현장 발의가 이루어진 원안에 대해서 찬반의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저희가 아까 의결사항으로 전달해드린 탄핵 소추 절차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제4를 도려내는 일인 만큼 찬반 토론이 치열했는데요. 이 표결은 105명이 참석해 찬성 53표, 반대 43표, 그리고 기권 9표,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전달이 됐는데 이 팽팽한 결과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 내에서 탄핵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내 목소리를 높이 평가한다며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탄핵에 개입하는 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법관 대표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현재로서는 국회가 탄핵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가 정치 행위하려면은 정치계로 진출을 해야죠. 인민재판식 만연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더욱이 국회가 한두 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서 탄핵소추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00명 이상 동의를 해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현재 12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발의는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50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자,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만으로도 가결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평화당을 보면 이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은 이 법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병원 원내대표는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아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당론이 하나로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핵안이 발의된 후 상정이 되는 법사위라는 난관도 버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번 법관 대표회의 결정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 위원장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나서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건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다. 자, 정치를 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해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쌉니다. 자,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 위원장의 입장은 모름지기 판사라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인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즉 법관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을 펼친 겁니다. 자, 이렇게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를 요구한 판사들이 법관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이 양승태 사법부에서는요. 판사가 마치 정보요원처럼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헌재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 헌재 내부 정보를 깨알같이 행정처에 보고를 합니다. 법원과 관련된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또 차기 헌재소장에 대한 내부 정보도 담겼습니다. 자,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박한철 소장은 강일원 재판관을 지지한다. 자,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한철 당시 소장은 2년 2개월 동안 재직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헌재소장에 취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기가 재판관 임기인 6년만 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장에 취임한 시점부터 다시 6년이 시작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재 소장을 유임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임박해서 아마 본인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 뒤에 또 나머지 판단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대법원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낸 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필요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법관 탄핵 즉각 논의, 한국당 인민재판식 마녀 사냥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요.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 스스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뭐 요즘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정말 초유의 일이죠. 초유의 일이고 어제 이제 법관들이 공을 던졌고 오늘 정치권이 바로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분위기고요. 일단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즉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죠, 신반장. 네, 뭐 그동안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판사사회 내부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당도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여당만 결단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소추에 동의하는 정당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곧바로 오늘 오전에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회의 열었습니다. 이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 이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탄핵 소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 그리고 13명에 대한 법관 징계 요청서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가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박주민 의원은요. 얘기가 잘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관여된 판사들은 많지만 한 6명 정도가 보통 많이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반장들이 얘기했던 대로 여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쪽에서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봐야 되고요. 또 사법부 내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거는 참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논의를.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현직 법관들이 판사 탄핵을 제안하는 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면서 법관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정을 정치 행위로 보고 판사가 정치 행위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결의안을 낸 정치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의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결의를 즉각 취소하세요.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불순한 정치 법관들은 즉각 사법부를 떠나세요. 네, 바른미래당도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가 탄핵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 추진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탄핵 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으로도 이 발의 자체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국회의원 제적 과반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민주평화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50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평화당 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당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탄핵안 논의를 또 해야 하는데요. 법사위가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또 탄핵안 통과 시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도 주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변수네요. 정말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발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사 반대를 하면은 좀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고요. 이건 뭐 속보를 더 챙겨보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판사들이 이제 탄핵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더 드러났어요. 지금 지방 발령 등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 저희가 어제 일부는 전해드렸는데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니까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글을 쓰는 판사로 알려진 현직 판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진보 성향을 띤 법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미스 한무라비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문유석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인데요. 문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이 중앙일보에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는데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소위 무리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문유석 판사 대학 동기인데 참 얼굴 본 지는 오래됐어요.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네요. 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이요.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서 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잖아요. 근데 아까 최 반장 말에 따르면은 오늘 다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윤석 판사도 국장을 아시나요? 알죠. 그렇습니까? 알아요. 네. 예,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꼭 물어요, 그거. 왜? 아니, 예, 확인을 알았어요.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았어요. 예. 네.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어제 그 오전에 출석을 해서 밤 12시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검찰은 10시간 만인 오늘 오전 또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이 포토라인에 서서 사심이 없이 일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자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지시였다거나 뭐 부하 직원들의 이 과잉 충성이라는 식으로 답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자, 앞서 뭐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 전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검찰은 박 전 대법관도 몇 번 더 불러 조사를 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은 이제 나중에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는데 과연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진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얘기는 좀 더 들어보고요. 그 박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의 소환 일정도 잡힌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는 23일 오전 9시 반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스폰서인 건설업자의 재판 내용을 유출했지만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을 무마하고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선고 기일을 미루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급심에서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판결이 바뀔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급심에서요.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사건이죠. 네, 이 사람은 이 방위 산업체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입니다. 이 전역한 후에 예비군 훈련을 4년 차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4년부터 이 신앙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거나 뭐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에 반대해야겠다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은 그를 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어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헌재는 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대체 예비군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또 대법원 또한 병역법에 따라서 종교적, 양심적 신념을 토대로 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비군 훈련도 거부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요. 현재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이게 가장 유력한 안이잖아요. 근데 어제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요. 그래서 아마 국가안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판사 탄핵으로 해야 되죠. 민주 법관 탄핵 논의 한국 바른미래 반대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권력형 적폐청산에 이어서 생활형 적폐청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사비리, 채용비리를 포함한 총 9개 유형의 생활적폐를 추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가 되살아난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국정농단 또 최근 사법농단까지 이어진 권력형 적폐청산에 주력했는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너무 딴 세상 얘기다, 정작 내 생활에선 변한 게 없다라는 의견도 나왔죠.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적폐를 청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만연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폐를 의미합니다. 아홉 살 최종 달구는 기초생활 수급자다. 학용품 살 돈 분명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주민센터 아저씨는 감감무소식이다. 집이 재개발을 한다나 뭐라나 이사갈 돈을 준다기에 나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도 감감무소식이다. 종달구는 체육에 재능이 있었다. 열심히 훈련도 해서 체대 입학을 노렸다. 실력은 발군. 하지만 종달구는 몰랐다. 돈도 실력에 포함된다는 걸.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차저차 졸업한 종달군.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들어갔다. 역시나 실력은 발군.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족도 실력에 포함된다는 걸.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108명이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의 부모와 며느리가 채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권력 유착과 사익 편취 등 이 3대 분야에서 9가지 생활적폐를 추렸습니다. 이 방금 보신 최종달군 한 명의 이야기에서만도 학사, 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4가지나 해당하죠. 그만큼이나 만연한 적폐라는 겁니다.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시행해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네, 이 자칫 그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눈길이 가는데요. 역대 정부마다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이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당, 캠프 출신 인사들이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임이사직을 맡아서 수천만 원씩을 챙겼습니다. 또 차별적 고용구조를 해소하자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은 아들, 딸, 며느리 고용세습으로 얼룩쳤습니다. 머무든 개가 겨무든 개 나무라는 꼴이 되어선 절대 안 되겠죠.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선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히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최근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원장의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었죠.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원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로비에 관련돼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다. 라면서 공방만 거듭하고 있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법안 처리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정작 애가 타는 건 아이를 담보 맡긴 학부모들입니다. 자, 문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업종의 최근 회복세와 관련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작은 부패도 강력 처벌, 생활적폐 청산 시동입니다. 네, 최종달군의 스토리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죠. 근데 저하고 고반장만 적폐의 주인공으로 나왔네요. 그죠? 근데 사실 저런 데서 신 반장의 평소의 심리가 드러난 거예요. 편견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다 치고 고반장은 좀 잘해야 되겠어요. 알았죠? 편협한 네, 편견을. 좋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싸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순방 후 첫 국무회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패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신 반장이 최종달 스토리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고요. 국무회의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오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언급했죠? 네, 오늘 신반장 발제는 제가 한 절반은 한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뭘 참고해요?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참고할 게 없는데 뭐. 네, 문재인 대통령 좀 얘기를 전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이 신남방 정책은 우리의 수출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이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준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협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련을 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아시안과 에이펙 그 순방은 1년여 만에 발걸음을 한 것이었는데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모든 정상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 차례 또 순방을 떠나는데요.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로 이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양장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제 현안과 관련된 얘기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이 최근 자동차와 이 조선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제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자동차 부품업체 또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 또 연구 개발 육성 이런 방안을 적극 강구할 걸 당부했는데 특히 이번 성과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또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부패 대책 협의로 넘어가서요. 비공개 발언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 혈세를 먹튀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수위의 표현까지 썼다고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마련한 반부패 대책도 발표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갑질,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 재건축 비리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 문화에 질려 있고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서는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회의가 하나가 예정이 돼 있죠. 저희가 지난주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일 모레입니다.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통 우리가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많이 부르는데 첫 회의가 열립니다. 출범식도 있고요.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놓고서요.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상당히 극심한 상태라서 아무래도 이 회의에 관심이 쏠리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현재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또 내일은 총파업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총파업에 20만 노동자가 참여할 것이라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공수가 바뀐 기막힌 현실은 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은 재벌 정부 입법에 나선 자신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교활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하는 조직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네,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센데요. 일단 여당은 노동계를 향해서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임금의 삭감 또는 장시간 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사노위가 이제 출범할 적에 기왕이면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도 그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꼭 참여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어제 이 한국노총을 국회로 불러 회의도 가졌는데요. 당과 한노총 양측 모두 아직은 내놓을 결과물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회를 나서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말까지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논의가 지연되면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외교안보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논의할 일명 워킹그룹이 이제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우리 측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각각 맡고요. 이 참석 인원은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구성키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사들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이견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착공식 논의 이 성과가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이 1월 초쯤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역산을 하면은 지금쯤 고위급 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침착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서로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네, 뭔가 움직임이 좀 또 빨라지네요. 그리고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GP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전에 일부 시범적으로 없애는 얘기를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북측이 철수 대상 GP 10개를 일괄적으로 없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 북한이 오늘 오후 3시께 시범 철수 대상인 10개의 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일괄 폭파했다라고 폭파 합니다. 방식으로 했군요. 네, 북측은 지금 서해지구 나오네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당초에는 북한이 쇠망치로 이 GP를 철수를 하고 있다가 맞아요. 이번에 예. 일괄적으로 TNT 폭발물을 이용해서 저렇게 일괄적으로 철거를 했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폭발물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일각에서 군 관계자들은 저게 우리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이용해서 현재 폭파 작업을 진행 중인데 환경 오염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하고요. 이 당초 군사합의에서는 남북이 각각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했었는데 GP 초소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 1개씩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미 협상이 조금 지금 난관에 부딪힌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를 북측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네요. 자, 그리고 유엔에요. 강제적 실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사건 등을 다루거든요. 그 위원회에서요.
지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요,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가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면서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가 먼저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 정부로부터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 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해 나가는 전략을 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일본의 한 NGO 단체가요, 한일 병합, 동서독 통일과 같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이런 왜곡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요, 유엔에 제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반장님은 인상을 많이 쓰고 있네요.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작은 부패도 강력하게 처벌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고발인단의 대리인 이정열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이죠. 시민 3,200여 명의 위임을 받아서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죠. 오늘도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경군 김씨 이 트위터 도대체 누구 거냐? 오늘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변호인인 이 나승철 변호사 그 트위터 주인에 대해서 아마도 김혜경 씨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음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짜깁기 한 다음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김혜경 씨를 사칭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 경찰이 김혜경 씨가 트위터 주인공이 맞다라고 이 결론 내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죠. 바로 해경군 김 씨도 성남에 산다라고 한 데 대해서 나 변호사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토박이다라고 글을 쓴 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기 트윗에 쓴 정보를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사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남에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자, 그럼 이 나 변호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열 변호사죠. 자, 이 변호사는 해경군 김 씨 그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 씨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계정의 주인공 김혜경 씨일 것이다. 그 핵심 증거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검찰에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이 카카오 스토리 이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때가 되면 소송해서 그걸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더군요. 자, 민주당의 상황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죠. 때문에 철저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해찬 대표 기자들이 삥 둘러싸고 이 질문 쏟아내니까 그만들 해 이제. 그만하라니까.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편을 들 수도 또 안 들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죠. 당장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면 경찰이 권력을 택했다. 즉 이 모든 배후에 혹여 청와대 친문 핵심이 있다는 이 지사의 의혹을 집권 여당이 두둔해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모른 척하자니 이 지사와 그를 지지하는 여권 지지층 눈에 밟히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선 당의 이런 어정쩡한 침묵이 내부 분란만 가중시킨다며 비판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의 상처가 되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입장에서나 좀 적극적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속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오늘 현실 정치 복귀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잠깐만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럼 언제 퇴장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상한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 물러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 말이 옳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 지적에 힘입어 나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다시 온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박수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 반응이겠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큰 관심 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선거 참패 책임 따지는 목소리가 있는 데다가 이제는 친박도 비박도 각자의 대표 선수를 출전시킬 준비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작 환영의 목소리 나온 건 정의당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 진보 정당에서 홍 전 대표를 환영하는 논평 정말 우리 정치에 보기 좋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말이죠.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이게 환영 논평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네, 최근 개봉된 영화 출국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 1986년에 독일에서 북한 공작원들 회유에 넘어가서 입국한 뒤에 탈출 과정에서 또 많은 고초를 겪었던 오길남 박사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죠. 이 배우 이범수 씨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 영화, 이 박근혜 정부의 제작비 지원을 받는 특혜를 입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논란에 휘말려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었죠. 그래서일까요? 이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영화 출국 관람하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김진태 의원이 강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시죠. 영화 출국 보고 왔습니다. 대학생 아들하고 오붓하게. 요즘 세상에 이런 영화가 어떻게 나왔나 싶네요. 객석을 좀 더 채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SNS에 쓴 겁니다. 실제 또 정가균 의원 등등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지자들과 단체 관람을 하는가 하면 내일은 또 이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국회에서 또 이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주인공 이범수 씨는 개봉 전 한 인터뷰에서 화이트리스트는 이 오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이 보수권의 이런 관람 행렬 과연 이걸 마냥 환영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이제 정치에 복귀하겠다,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일성을 냈는데 그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요, 은퇴를 했었나, 정계를 정말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글도 계속 쓰고 그랬으니까요.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에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억나요. 네.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홍준표 말이 옳았다 이런 지적을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 잠깐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런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따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본 여론조사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당내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으로 예정된 만큼 역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쯤 어떻게든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복귀를 위한 어떤 명분이든 좀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긴 하죠. 지금부터 슬슬 움직여야 할 때인 건 분명하고요. 여론조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있으면 다시 소개를 해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요, 계속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또 상당히 강경한 그런 비판도 해왔는데
그러면은 이전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예고만 해놓고 선보이지 않았던 그 유튜브 있잖아요. TV 홍카콜라. 홍카콜라. 네, 네. 12월에 처음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표방하는 프리미엄 코리아라는 프리덤 코리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프리덤 코리아라는 네. 싱크탱크를 통해서 이 네이션 리빌딩을 시작하겠다라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그 소설가 이문열 씨가 함께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잘못 읽고서 본인이 제가 발음이 오늘 좀 북치고 안 좋네요. 장구치고 예. 다 안 해요. 국장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끝나고 다시 이제 최 반장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당 당권 경쟁을 촉발시킬 것 같은데 어때요, 최 반장? 그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당연히 긍정, 부정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아직 이 전대의 세부 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당원 그리고 일반 여론이 5대5 비율로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 뭐 대중적인 인지도 측면에서 홍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게임은 아니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과 비박 모두 홍 전 대표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이 지지세를 찾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경남지사를 이제 홍 전 대표가 지냈잖아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생긴 그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내년 4월로 일단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마해서 이제 재개 발판을 마련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김무성 의원도 한마디 했죠. 네, 김 의원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는 당 분열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다면서 그런 선상에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죠. 아마도 친박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뭐 친박계에서 뭐 김무성 의원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한 뭐 응답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 의원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 뭐 전대 출마에 대해서는 다른 억측이 나오기 때문에 답변하지는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양 반장? 예, 오늘 뭐 2018 철도 정책 세미나 뭐 이런 그 어떤 세미나 행사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저 행사에 지금 참석을 기자들이 한 그냥 건데요. 몰려드네요. 예, 뭐 모든 관심은 뭐 다 이재명 지사 일거수일투족에 다 쏠렸죠. 뭐 지금 보신 대로 저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사는 이제 몰려든 취재진들을 보면서 아유, 경기도 철도 정책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냐 라면서 약간 농담을 하는 여유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뭐 해경군 김씨 또 뭐 당내 일각의 뭐 이런저런 도는 얘기들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 세미나를 주최한 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는데 정성호 의원도 세미나를 도중에 세미나 홍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 지사 오셔서 걱정을 덜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미나 본연에만 목적에만 집중하겠다 뭐 그런 예, 취지인데 세미나가 끝나고는 별일 없었어요. 네, 뭐 신반장? 같은 질문 계속했지만 뭐 논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기자들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국민들의 삶을 해치는 부정부패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청 출근길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사건은 어제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경찰은 이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결론이 날 걸로 보여요, 고 반장? 네, 일단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아마 이 충분히 수사해서 만료 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안이 갖는 이 파급력을 고려하면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를 계속 해왔던 만큼의 이 기소 의견 자체를 뒤집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 경찰은 스모킹건은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은 경찰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를 넘어선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요. 당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김모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내부 청탁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알려지고 있는 진술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장자연 씨를 이 강제추행했던 혐의를 받았던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 당시에 무혐의였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 김 전 부장검사가 이 당시 검찰 내부에서 당시에 조 씨 아내가 검사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최근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청탁을 한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는데 역시나 결국 당시 수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여기저기서의 외압, 청탁,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 수사 검사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서 상당히 주목되는 진술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속보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현실 정치 복귀하겠다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수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자체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각 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그리고 예결위 여야 간사당 회동까지 어제였습니다. 여야가 꼬인 실타래 풀어보겠다고 만났지만 결국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 의사 일정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속히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발생되는 국회의 모든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거듭 밝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어제 오후 이 한국당의 의사일정 보류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열린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국당 성토장이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는 결코 정당한 그런 정치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 아닌가 싶은데요. 2달에 한 번 꼴입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정기국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또 평행선이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의 상황을 간사님들이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황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을 반드시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서 상임위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심사가 뻔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은 자동 상정되고 통과되는 거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 손해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네, 한국당은 오늘 국회 내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기존노조 일자리 탈취 온 국민이 분노한다. 노조 갑질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하라. 네, 민주당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야당의 요구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또 정말 제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 예산안 심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 건의 민생 법안,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등 대부분 멈춰버렸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만 심사 완료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안 심사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미 예산안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야당의 보이콧까지 겹치며 심사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라인 연결해봤습니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장, 전망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상수 의원입니다. 바로 이 본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지금 보이콧 선언을 오늘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조정소위 구성 등을 포함해서 예산안 논의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조금이 아니라 이제 뭐 절대적인 영향이죠. 우리들 소위 의원들 숫자를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양당이 그렇게 보이콧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과 우리 그 숫자에 관해서도 협의가 중단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국회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소위 구성 논의 자체도 중단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이것을 정리 처리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정소위 같은 경우는 여야 입장 차이가 거의 뭐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중재 역할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재 역할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각 당 입장이 나름대로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도부에서 이것을 타결을 해달라는 것이고 결국 3당 간의 합의 체제거든요. 예산이 소위원회 운영은.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30일까지 심사 마무리하고 2일날 내달 2일에 처리 가능할까요? 오늘 시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일까지 공전이 되면은 어렵죠. 과거에도 소위 그 감액 심사를 5일 정도 했더라고요. 좀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우리가 하여간 긴박하게 모든 사항을 처리할 준비가 아직은 유효합니다. 하루 정도까지는. 오늘 안에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뭐 그냥 딱 결단만 내리면 다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버티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수 야권 전면 보이콧, 국회 개점 휴업 장기화되나? 네, 저희 이제 정치부회의 그 직전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혹시 뭐 타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역시 합의는 불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후 4시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건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다.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면서 이 즉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회동은 협상 시작 1시간여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이 국정조사만 동의하면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다가 민주당도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고 한 만큼 오늘 내일 중 막판 합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예산안 조정 소위 문제를 다뤘잖아요. 보이콧과 관계없이 비교섭단체 한석을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지금 이제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공방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보이콧이 풀리더라도 조정 소위 구성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 소위 구성 문제는 비교섭 단체를 뭐 포함시키느냐 마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이렇게 15명으로 구성이 되면요. 보수 야당이 민주당보다 한 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산안 원안을 지켜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민주당 안대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나 혹은 뭐 정의당 목 한 석이 추가가 되면 이 범여권 8명, 야당 8명으로 동률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대안으로 16석, 15석 대신 14석 구성을 제안한 것도 바로 뭐 최 반장이 설명한 그런 맥락인 거죠. 자, 민주당 목 한 자리를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에 내줄 테니 한국당 너희들도 한 자리 빼라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 수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반대로 네. 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굳이 뭐 비교섭 단체를 넣고 싶으면 15석 그대로 가되 민주당이 한 자리 포기하고 그 자리 주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보수 야당은 보수 야당대로 또 수적 우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조정소위가 구성이 돼도 문제인 게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올라와야만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상임위 중 절반 가까이가 심사를 못 끝낸 상황이잖아요. 뭐 보수 야당의 보이콧으로 상임위도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그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서 예산안 심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늘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상임위 상황은 어때요?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한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예정대로라면요. 기재위, 과방위 등 7개 상임위가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른바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사 자체가 무산됐고요. 문체위는 오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까지만 진행한 뒤에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와서 대기하던 공무원들 결국 불러뻥이 됐습니다. 뭐가 돼요? 불러뻥이 돼요? 불러뻥. 불러뻥이 뭐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는 저도 뭐 대충은 아는데 불러뻥은 뭐예요? 그 좀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물어보는 게. 아니, 저도 나쁜 오늘- 말 아니에요? 나쁜 말? 저도 오늘 문체위 회의에서 듣고 처음 써봤는데요. 일단 한번 영상 아주 이상한 말 아니죠? 보고 네, 일단 네, 좋아요. 판단하시죠.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신 장관님, 차관님, 뭐 청장님,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뭐 이게 전문 용어로 이 불러뻥인데. 네? 불러뻥이라고요, 불러뻥. 네.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주로 쓰는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저기 세종에서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허탕치게 만드는. 저 영상 보니까 저 기억이 나요.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 주로 쓰는 제가 이제 검찰 출입할 때 들었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그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와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불러뻥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뭐 상임위도 다 파행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마음이 탈 수밖에 없겠네요, 최 반장. 자, 오늘 이 문희상 국회의장도 분주하게 뭐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문희상 의장을 만나고 나온 홍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의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래서 국회가 법적인 어떤 여러 절차라든가 시한 이런 걸 못 지키는 게 걱정이잖아요. 국회가 의결 소위마저 구성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 뭐 그 답답하신 거죠. 네. 자, 국회가 꽉 멈춰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했고요. 다만 지금 쟁점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이제 국정조사를 받느냐 마느냐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국회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고 반장의 예측은 있었습니다. 그 예측이 맞는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 파행 장기화 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른바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국가대표 컬링 대표 팀 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딸 김민정 감독, 사위 장반석 감독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어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합동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20억 원이 넘는 각종 지원비 횡령 여부와 팀킴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 컬링 지도자 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리 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며 김 전 부회장 일가가 제왕적인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의 아내와 친동생, 친구, 지인들 모두 전국의 컬링 경기 연맹과 과거 대한 컬링 경기 연맹에서 실권을 갖고 강력한 김경두 왕국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또한 모두 사실임에 동의한다. 한국 컬링 지도자들 대부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의성 컬링 훈련원에서 훈련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실제로 김 전 부회장 일가는 컬링계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딸 김민정 감독, 사위 믹스더블 대표팀의 장반성 감독을 비롯해서 김 전 부회장의 부인은 대구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들도 컬링 선수입니다. 여동생은 울산협회 전무이사, 남동생은 컬링연맹 전 경기력 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민정 감독이나 장반석 감독은 컬링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선수 경험이 있지만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장 감독은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팀킴은 김민정 감독이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피터랑은 굉장히 많은 지도자와 선수로서 간의 교류가 많았는데 김민정 감독님은 중간에 잠깐 들어와서 통역 조금 하고 조금 하신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피터가 적은 글에서는 김 감독님이 그만큼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훈련을 저희끼리 했다는 말인데 또한 컬링 지도자 협회는 김 전 부회장이 의성 컬링 훈련원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성 훈련원 운영은 오세정 경북 컬링 협회장이 맡고 있는데 오 회장은 김 전 부회장의 오랜 친구입니다. 소유권이 의성군에 있는데도 훈련장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갈등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잔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술 드시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열쇠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장 열쇠를 달라며 군청 직원이 찾아온 겁니다.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왜 사람이 오면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회를 의성군 소유땅에 의성군 건물에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이번 합동감사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게 지원비 횡령 부분입니다. 선수들은 각종 상금이 들어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금이 훈련비로 사용되었는지 저희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부회장 측은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특정인이 체육계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당분간 복부장의 한껏 정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더 못 외우겠어요. 외우긴 너무 힘들고요. 이제 금요고다방이 최고 인기 코너가 됐습니다. 축하해요. 원래 최고 아니었습니까? 원래 두 번째였어요. 예. 네, 축하하고요. 자, 내일도 이제 국회, 법원, 노동계 등에서 좋은 뉴스가 아니죠. 뉴스가 많이 나올 듯하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옛날에 이거 했었는데. 옛날에 이거. 국장부 제가 오늘 실수한 거 없나요?